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2부 코너에서는 주요 이슈, 그 전주나 금주에 있을 주요 이슈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를 선정해서 그 분야에 가장 정통한 분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하는 대담 코너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고용환 박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지난주에 있었던 북한 8차 당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간단히 고용환 박사님을 소개시켜 드린 다음에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환 박사님은요, 우리 관광대 교수님을 역임하고 계시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전에는 북한 외교관이셨어요. 그런데 90년대에 아프리카에 근무하시다가 자유를 찾아서 정말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넘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 활동을 하시고 부원장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탈북인의 모범적인 행동 이렇게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북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한 정보를 저도 듣는데, 탈북하신 분들도 자주 만났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고용환 박사님 말씀이 가장 정통하고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신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신 박사님께서 정말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북한 연구에 외길을 달려오긴 했습니다. 어쨌든 새해 맞아서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과 편안함이 깃들기를 바라고요. 정말 올해는 남북 문제, 북한 문제, 북한 변화 문제에서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정말로 제가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하든 방송 출연 직전에 제가 모르는 부분을 전화로 여쭤보든 우리 고용환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로 북한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게 했는데, 박사님 오늘 주제는 8차 당대입니다. 네. 과거 북한에 계실 때 당대 참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당대는 참석 안 하고요. 예. 제가 그때까지는 외교부 과장이 북한에서 제일 높았으니까. 네네. 근데 당대를 할 때는 우리 저 외교부에 있을 때 전체 외교관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같이 보게 합니다. 실시간 생중계를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예. 외교관도 그냥 외교부 직원들도 이제 외교관들 이상만. 그러니까 직원들은 참여를 안 시키고, 그러면 이제 그 인민문화공전이나 사이오 체육관에서 즉시 연결을 해가지고요. 예. 그걸 다 받아줬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북한 외교부는 지금 외무성이라고 하죠. 예. 특정 직급 이상은 외교관이라고 네. 하고 그 이하는 직원이라고 해요. 외무성 직원, 운전기사, 암호 푸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직원이라고 하고, 외무성은 외교관들, 예를 들어서 담당 지도원 이상.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한 6급 이상, 5급 이상 직원들만 그러니까 쭉 모여 앉아서 똑같이 김정은이 이야기하면 김정은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줬고, 그러니까 당대할 때 넥타이 딱 매고 그 분위기로 앉아서 4일, 5일, 6일, 7일을 지내는 거죠. 전 외교관 전 직원이? 전 직원이. 당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간부들이 일정한 급수에 있는 간부들은 당대에 치는 기간을 다 연결이 돼가지고 김정은의 연설 다 받아줬게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당대회 이야기할 때 바깥에 대외 메시지를 갖다가 주로 뭔가를 관심을 두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그냥 당원들하고 고위 간부들 군기 잡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번 당대를 사실 12월 한 20일쯤부터 지방에서 대표자들을 모여가지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한 거는 그겁니다.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하고 15일 이상 격리를 시켰다가 당대 참가를 시키는데, 이번에 당대가 좀 길었어요. 역대 두 번째로 긴 당대인데 5일날 시작해서 12일날 끝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기가 어려우니까 한 번에 기왕지사 마음 놓고 당 정군의 모든 간부들을 모아놓은 게 당대회거든요. 당대회 모아놓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상 총화를 하고, 사상 총화라는 게 사상 검토 회의를 하고,
자기 분야에서 뭐 김정은 연설에서 나왔습니다. 예, 예. 엄정 총화하겠다. 엄정 총화라는 게 아주 심각하게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김정은의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서 자기네 부분야별로 집행대책을 세우고 지도자에게 맹세를 하고 이런 과정이 5일부터 12일까지 있었다. 뭐 완전히 굉장히 엄정하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당대회 끝나도 계속 학습하고 막 그렇게 하죠. 당대 끝나고 이제 개회사 김정은 위원장이 중간중간에 했던 결론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마지막 결론 이런 분야는 거의 외우는 수준으로 해야 된다. 이게 끝나고 거의 한 달 동안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이렇게 일부 머리 참 좋은 사람들한테 표본을 골라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100% 김정은 연설을 동지들 여기서부터 감사합니다까지 그 15페이지, 20페이지를 외워서 경련을 해서 잘하는 사람은 입당도 시키고 훈장도 주고 그걸 다 앉아서 듣는 거죠. 근데 그냥 정말 외교부에도 머리 좋은 친구들이 김정일이가 했을 때니까 동지들의 시작해서 이만 끝이겠습니다까지 글자 거의 하나 안 틀리고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네. 그렇게까지 당대회를 하는 그런 지금 오늘날의 당대회 그러니까 뭐 과거 80년대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그때는 사회주의가 지구권에 반가까이 존재했었던 시절이고 네. 그러다가 이제 김정은 체제 들어서 김정일 때는 당대회는 안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당대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상황은 사실 80년대와는 다르죠. 예.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당대회가 갖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8차 당대회를 좁혀서 본다 그러면 제가 가장 주목해서 본 부분이 이제 권력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 대내 메시지는 어떻게 나올지, 대외, 특히 대미 메시지는 어떻게 나올지, 대남 메시지는 어떻게 나올지, 요 점을 중시해서 봤는데, 대내는 역시 김정은이가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제시하면서 결국은 우리 5개년 계획이 기본 종자는 자력갱생이다. 그러니까 1960년대 김일성이 했던 말 도돌이표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냥 저는 야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김정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다. 새로운 길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대미 정책,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라. 할아버지 때부터 해온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우리도 강하게 나오고 미국이 선하게 나오면 우리도 선하게 나갔다. 똑같은 거예요. 한국, 당신들이 한미훈련 그만두고 한미동맹 파기하고 신형무기 들여오지 말고 신형무기 개발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판문점 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손잡고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똑같은 메시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40년, 50년 하면서 결국은 거길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냥 큰 변화는 권력 구도에서 변화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대미, 대남은 조금 뒤에 살펴보고 권력 구도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도 보니까 이제 새로운 실세, 사실은 옛날부터 조용원은 정말 실세다. 이거는 잘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그래도 그렇지 상무위원회 바로 이렇게 들어올지는 몰랐어요. 일단 조용원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조용원에는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를 졸업하고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그게 이제 물리학과에 대한 설명을 하면 해주십시오. 김일성이가 머리 좋은 학생들을 물리학과로 뽑으라. 그래서 핵 개발을 그렇죠. 하라. 그래가지고 저희 후배이긴 하지만 1년 후배이긴 김평일 오스트리아 주재 대사를 했던 김평일이 물리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평양에 한때 바람이 분 게 물리학과 가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데 이제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직 지도부에서 쭉 컸는데 김정일 때는 뭐 거의 두각을 못 나타나다가 김정은이 들어서서 이제 2년 있다 조직 지도부 부부장, 그 전에 과장을 했고 부부장을 2014년도에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을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2019년도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됩니다. 제1부부장이 되면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후보위원으로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김정은 곁에 따라다니면서 김정은이가 한 말을 다 녹음을 하고 적어서 전당에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까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말 그대로
가장 충실하고 자기 말을 왜곡 없이 전달을 하고 그 책임을 집행정령을 자기한테 보고하는 사람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리제강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전에 리찬선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서 제일 권력을 쓴 사람들인데 조영원이가 그 타이틀을 줬는데 이번에 그냥 뭐 1년 조금 더 지나서 정치국 상무위원 되고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이 있으면 정치국 정위원이라고 그러는데 예. 정위원을 해야 거기서 또 잘 되면 상무위원으로 가는 건데 예. 정위원을 뛰어넘어서 상무위원으로 간 거 아닙니까? 예. 상무위원을 갔는데 이번에 열병식 하는 모습에서 다들 눈여겨봤겠지만 가죽 점퍼를 입은 사람이 김여정, 조영원 그리고 김정은밖에 없어요. 요게 북한에서는 점포 코드라고도 하고 뭐 점포. 아, 점퍼 코드. 네, 그러니까 그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예. 김정일이가 입는 똑같은 점퍼를 자기 가장 측근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래서 저 점퍼를 입고 나오면 아 김정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근데 이번에는 그전에는 한 12명 정도가 입었거든요. 그 점퍼를. 그 사람 점퍼 입은 사람만 나오면 모든 간부들이 절절 매는 건데 이번엔 딱 3명. 그러니까 그건 김정은의 선물로 주는 거예요. 현성월이, 김여정이 조영원한테. 그러니까 가죽 점퍼를 북한에서 입는다는 건 약간 이상하거든요. 근데 가죽 점퍼를 주면서 이 사람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할 정도로 그렇게 조영원이가 올라간 거고, 이제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 자리를 꿰찼어요. 조직비서는 김정일이가 할아버지 김정일이가 한 20몇 년 동안 차지했던 자리고, 김정은도 차지했던 자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 지도비서가 비서가 뭘 그렇게 유명하겠냐 하겠지만, 북한 모든 당원들과 간부들의 당 생활, 당의 충실한지를 살펴보고 인사 사업을 하는 핵심 골간 중에 골간이 모이는 데가 조직 지도부거든요. 거기 담당 비서니까 당내 2인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령해보다도 더 앞선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김여정이 사실은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내려앉았다 해서 네. 강등 이야기를 우리 언론에서 많이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점포를 받았다고 하는 거는 네.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근데 저는 그 집행부, 그러니까 예. 당대회를 하면 집행부를 선거를 해요. 예. 집행부를 선거하는데 그 형식은 뭐 군당에서 모아서 도당에서 대표자를 모아서 중앙에 가서 당 대표자들 모아서 그 모은 사람들이 선거하는 게 집행부라 그러거든요. 예. 집행부에 김여정이가 한 20번째 자리 잡았는데 그 뒤에 국방상, 사회안전상, 국가보위상이 다 뒤입니다. 김여정 뒤. 그래서 국정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국 위원으로 되려나?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생각을 했는데 국정원이 뭐 이번에 정치국 위원이나 상무위원까지 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뭐 특별한 정보가 있겠지 했는데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도 탈락을 했어요. 그리고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서 장관 자리에서 차관 자리로 내려온 거죠. 내려온 거 보고 이번에 저렇게 하는 건 까닭이 있어 보인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국정원이 지난해 북한은 남매 정권 그리고 김여정에게 권력의 일부를 이양했다. 그런 말들을 국정원에 했어요. 만약에 이번에 김여정을 정의원으로 올려놓든가 상무위원으로 올려놨으면 세계의 모든 포커스가 김여정한테 갔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그냥 있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김여정이 정치국위원 상무위원까지 됐어? 그럼 저 사람이 후계자가 많네. 모든 언론이 그럴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의 위대성이나 절대성에 훼손이 가요. 그러니까 이걸 이번에 김정은을 뛰어 올리는데 목표가 있어서 당대회를 했는데 김여정한테 포커스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그거는 이제 김정은의 생각인 것 같고 속생각. 그냥 바깥에 내놓은 거는 지난해 대외, 대미, 대남을 맡았는데 성과가 없다. 성과가 없으니까 어쨌든 최선희도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탈락을 하고 그리고 이성권이도 뭐 그냥 제일 마지막 자리에 나오고 통전부장, 장검철이 해임돼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성권이도 김영철이도 당중앙위원회 비서에서 부장으로 내려왔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벌칙을 주는데
자기 동생만 벌칙을 안 준다는 것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책임을 지는 모습을 줘서 그냥 김정은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도록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김여정이 변하는 집행부 명단을 보면 김여정이 정치적 지위는 변함이 없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관심을 뒀던 사람이 소위 말하는 오진우, 네. 전에 인민무력부장을 했던 오진우의 아들 오일정의 위상이 높아졌더라고요. 예, 예. 혹시 오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 오일정의 그 동생을 좀 아는데 예. 이전에 남산병원이라는 데 같이 입원을 해봐서 알거든요. 근데 이제 오진우의 맏아들은 휴전선에서 근무하다가 권총 분해 소집을 하다가 탄알이 있는 걸 모르고 이렇게 촉구멍을 들여다보면서 당겨봐가지고 그냥 직통으로 사망을 했어요. 근데 뭐 저는 한국에 와서 오진우라는 사람이 북한보다 더 유명하더라고요. 오진우라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드라마도 하고 막 영화도 했다 그러고. 근데 그 오진우라는 사람의 그 둘째 아들을 오일정을 당 군정 지도부장으로 옮겨놓고 굉장히 올려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소위 이른바 항일발치산, 김일성의 전후 하면 최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연의 아들은 최룡해고, 그러니까 최룡해는 지금 공식 소열에서는 김정은 다음에 2인자고, 근데 김정일에게 가장 충실했던 충신은 오진우예요. 그러니까 오진의 아들을 올려놓음으로써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가장 충실했던 사람들이 그 자식들은 내가 거둬준다. 이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좀 오진우가 오진우 아이들이 약간 좀 변방으로 떠돌았거든요. 겉돌고. 근데 아마 그것들이 아마 여론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왜 저 오진우는 충신이라 그러더니 왜 저렇게 아들들이 저러지? 근데 아마 김정은이가 그걸 보고 아, 김정일 아버지에게 가장 충실했던 사람이 아들을 내가 거둬주고 요직에 놔준다. 그런 아마 정치적 배경이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인사는 그렇게 보고요. 미국에 대해서 뭐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대화 메시지를 던졌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번에 그 미국에 대한 메시지는 뭐 이전에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했던 그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라. 계속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느 한 방송에서 잠깐 이야기도 했는데 2019년 하노이 노딜 때 김정은이 아직 나와서 트럼프한테 한 방 맞고 기차 타고 들어가면서 이제 최선희 부상이 그때 내가 왜 이런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냐고 노발대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당중앙의 간부들, 외무성 간부들에게 그런 지시를 했대요. 그래도 미국이 조금은 변함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번에 가봤는데 제국주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더라. 내가 이번에 확실히 느끼고 왔다. 그러니까 미제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니까 당신들도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말아라. 이게 이번 당대회 연설문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자기들도 안 변하면 그러니까, 미국 보고 그냥 모든 그 사람들은 그냥 내로남불 아닙니까? 남한테 그냥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건데 그러면서 결국은 적대시 정책 철폐를 한다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에 열병식을 하는데 ICBM을 안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인 게 바이든이 취임하기 전에 혹시 ICBM 같은 거 시험 발사하지 않을까? 그리고 핵실험 같은 거 다시 풍계리 다시 재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일각에서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SLBM만 들고 나갔어요. 이건 뭐냐면 나는 SLBM 같은 것을 계속 발전시킬 거야. 당신네한테 굉장히 위험이 될 거야. 그리고 핵탄두도 대용화할 거야. 그리고 전술핵 핵도 만들 거야. 핵잠수함도 만들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이건 그냥 말이라고요.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다 하려면은 미국 전문가들 말한 것처럼 10년, 20년도 걸릴 거예요. 더 걸릴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김정은도 지금 미국의 사정이 올해도 적어도 6월 달까지는 바이든 행정부가 자리 잡기가 어려울 거다. 근데 괜히 거기다 들쑤셔가지고 덧나는 일은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어쨌든 SLBM을 끌고 나감으로써 미국의 주목은 끌어야 되겠다. 그런데 다만 또 여기도 뭔가 하면 북한 내부의 사정도 그렇게 많이 안 좋다는 거죠. 내구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북중 무역도 다치고 북중 국정도 다치고 무역액은 작년 재작년에 10분의 1로 줄어들고 그냥 군대가 이제 군대차가 연유 기름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니까 내구력이 약해졌는데 여기다가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쏴면 바이든 대통령이 올라가자마자 항공모함 전단을 갖다 놓으면 이것도 견디기 어렵거든요. 어쨌든 미그 29도 떠야 되고 자기네 군함도 떠야 되고 같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나도 지금 약한데 내가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이목은 끌어야 되겠는데 너무 크게 끄는 것도 이상하다. 그게 아마 대미 메시지가 나온 가장 기본적인 것 같고요.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나오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메인은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라. 그리고 하노이 노들이 같은 거 다시 하지 말아라. 그럼 내가 대화에 나갈게.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는 보내준 거다. 네. 딱 그런 거 보면요. 북한 외교관이나 대외 전략을 하는 사람들은 실력은 있어요. 확실히 실력이 예, 있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그 일을 했기 때문에도 그렇고, 아무튼 그 수위 조절을 하는 거 보면, 예. 사실은 이거를 잘 읽고 대응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답답하지, 그렇죠. 그들은 나름대로의 일관성도 있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딱 어떻게 보면은 조율된 발언과 조율된 행동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전개한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